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콩코드의 오류.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보자면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죠. 속도가 기존 비행기보다 2배 이상 빠른 그런 비행기였는데요. 1976년 상업 비행을 시작했지만 속도가 빠른 대신 문제도 많았다고 합니다.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요금이 엄청 비쌀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요, 엄청난 소음.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주변이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때문에 시험 비행 때부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걸 접지 못했어요. 왜냐? 그동안에 투자한 비용, 그리고 시간,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투입했던 돈, 결국은 얼마까지 투입했느냐 다 따져봤더니만 무려 1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본 후에야 2003년 운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콩코드 경제학 교과서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특히 매몰 비용 얘기할 때 투입된 비용이 아까워서 적자가, 손해가 불보듯 뻔한 사업을 지속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그거를 콩코드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몰 비용 설명할 때도 이 얘기 빼놓지 않잖아요. 그쵸.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잖아요. 오래 사귀었으니까, 그동안 들어간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게 대표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애청자 여러분들, 경불진과는 계속 매몰 비용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렇게 콩코드 오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바보 같은 짓 또 하는 사람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인간, 과거의 실수를 망각하고 반복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죠.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칫 콩코드 오류에 빠져드는 비슷한 바보짓이 우리나라에서 또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걱정이냐? 최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프루지오 하면 생각나는 건설사 있죠. 전 푸르지오 하면 멍이 생각납니다. 멍이요. 예, 많이 맞으셨나 봐요. 멍이 참 푸르지오. 아무튼요, 이 멍 말고요, 프루지오, 대우건설이죠. 이 대우건설, 한때 업계 1위를 차지했던 그런 건설사인데 지금도요, 시공능력평가에서 무려 6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도 돼 있고요. 그런데 대우건설이 어제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뭐냐면요, 후순위 대출 보증을 서고 있는 울산 동구의 일산동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 이 개발 사업을 부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대우건설은 시공권을 반납하는 대신 대출 보증을 섰던 440억 원, 이거 포기하고 자체 상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네. 이 사업, 울산 동구에서 480가구 이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 인허가 비용, 이걸 위해서 증권사와 캐피탈, 이런 데에서 지금까지 1,000억 원 정도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여기에서 440억 원에 대해서 내가 보증해 줄게, 이렇게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증해 준 이유가 뭘까요?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잘 올라가고 분양까지 딱 끝나게 되면 대우건설은 공사비로 1,600억 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440억 원을 지급 보증을 해준 거죠. 그런데 대우건설이 어제 일단 보증금액 440억 원, 이거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시공권 이것도 반납할게,
그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시공사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상복합 사업 추진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 자체를 청산할 가능성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 440억짜리 멍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440억뿐만 아니라 공사비로 받을 것으로 얘기했었던 1,600억 원도 포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우건설이 이렇게 포기한 이유 아마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이 최근 부동산 하락세. 이것 때문에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어놓으면 뭐 하느냐. 어차피 미분양 될 텐데. 이렇게 대우건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건물이 올라가도 분양이 안 되면 공사비를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라는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주식에서 주가 떨어지면 손절하는 것처럼 대우건설도 손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치고는 너무 금액이 큰 거 아닐까. 왜냐? 앞서 포기한 금액 일단 440억 원이죠. 그런데 이게요. 지난해 대우건설의 영업이익 이게 7,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걸 감안하면 포기한 게 지난해 영업이익의 5.8%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게다가 경제학에서 기회비용 배웠던 기억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기회비용 따질 때 앞으로 포기할 것도 거기에 포함시키잖아요. 네. 받기로 기대했던 1,600억 원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우건설은 이 매몰 비용으로 기회비용을 얼마를 날렸느냐? 2,040억 원. 이걸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난해 영업이익의 무려 27%를 손절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회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대우건설은 손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재 저희가 평가할 때, 경불진이 평가할 때는 대우건설로서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경영진이 앞서 언급했던 콩코드의 오류, 요거 배울 때 졸지 않았다는 거거든.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몰 비용, 이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만 생각하라. 이게 콩코드의 오류가 알려주는 교훈 아닙니까? 이걸 알고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요, 많은 언론들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 대우건설에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지금 해대고 있어요. 왜냐? 대우건설 너네들이 손절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몰려올 수밖에 없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언론사 광고 시장에 위기가 오겠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이따가 드릴까 하는데 아무튼요. 대우건설 너네는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회사지만 너네 때문에 손해 있게 되는 중소건설 회사들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들은 진짜 회사가 무너질 위기다. 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걸로 또 부족했나 봐. 또 한 가지를 소환해요. 뭘 소환하느냐. 지난해 10월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 사건. 그거 기억나시죠? 김진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김진태 사태. 아, 근데 언론들은 아직도 김진태 사태라고 안 써요. 레고랜드 사태. 이렇게 씁니다. 레고랜드 사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들이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잠깐 다시 김진태 사태 설명드리면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던 레고랜드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에 관련된 자산 유동화 기업업 ABCP라고 하죠. 이거를요, 김진태 도지사가 된 다음에 나 이거 못 주겠는데? 그러면서 부도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면서 가뜩이나 높아진 기준금리와까지 맞물리면서 시중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었죠. 그래서 주담대가 무려 8%를 넘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선 돈줄이 말라버렸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쩔 수 없다. 무려 50조 원. 근데 50조 원은 정부가 밝힌 거고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가 50조 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정확하게 이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는 50조 원 알파라는 긴급 유동성을 투입해서 간신히 숨통을 트이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는 내려가기 시작하긴 했고요. 그런데 언론들은 다시 이 얘기를 꺼냅니다. 대우건설 얘네들이 손절했기 때문에 또다시 김진태 사태처럼 PF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라고 난리를 칩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에도 안정화됐던 시장금리, 근데 이게 안정화됐던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50조 원 알파 이렇게 엄청난 돈을 풀고, 그리고 국민연금 이 때문이기도 한데 그 얘기까지는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선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렇게 시장금리가 다시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고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해요. 물론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지적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걱정 할 만도 한 것 같아요. 왜냐? 통계를 보면 사실 걱정이 너무나 됩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 경불지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요. 6만 8천 가구에 달하잖아요. 이 수치는 2012년 12월 7만 5천 가구 이후 최고치. 근데요, 이게 수치만 높은 게 아니라요, 속도가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혹시 지난해 2월 이때만 해도 미분양이 전국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근데 그때는요, 겨우 2만밖에 안 됐었습니다. 하루 1년 전만 해도 2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었던 미분양이요, 11월이 되니까 5만 8천까지 늘어나더니 12월에는 6만 8천.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특히나 지난해 4분기만 통계를 보니까요, 무려 2만 6천 가구가 미분양으로 급증을 해버렸어요. 미분양 증가율이요, 무려 62%. 한 분기 만에 62%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뭐 이쯤 되면 한 1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업계에서도요, 업계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6만 4천 그리고 7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곧 뚫릴 것이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박 PD가 얘기한 대로 10만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닥쳤던 2009년 이때 3월에 16만 6천 가구의 미분양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이후 최고치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언론들은 이 수치를 근거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론사 대부분이 앞서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건설사가 사주인 그런 언론사들, 정부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 물량 이렇게 쌓이도록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책임져라. 차치 제2의 김진태 사태, 뭐 언론들은 레고랜드 사태, 뭐 PF 사태라고 하는데 그게 또다시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압박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거 잠시 또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수요보다 너무 많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 재고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사준다면 자동차 많이 생산해서 쌓여있는 재고, 이것도 정부에서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식량 주권에 해당하는 쌀, 이거 남는데 이거 왜 정부가 사주느냐? 언론들이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왜 거기에서 목소리를 높입니까? 이것도 사줘야지. 아파트는 예. 무슨 주권이길래 사줘야 된다고 언론들이 얘기하는 걸까요? 언론사 오너들이 쌀집 아저씨가 아니니까 쌀 사면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과거에도 미분양에 정부가 개입했던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요, 앞서 얘기했던 16만 6천 가구의 미분양이 쌓였을 때, 이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었거든요.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미분양이 쌓인 후에야 정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정부가 지금 미분양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미분양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사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전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이거 지켜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나라면 그 돈에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사지 않겠다라고 언론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요 말만큼은 원희룡 장관이 잘했네. 뭐 저희도 칭찬 아닌 칭찬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좀 의심스럽다 했죠. 진짜 그럴까? 역시나더라고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서민 경제보다는 부동산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의 부동산을 맡고 있는 원희룡 장관. 최근에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하는 대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대책 중에 뼈대는 이겁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30년이 지나야만 시작할 수 있었던 재건축을 20년 된 아파트도 할 수 있도록 단축하는 거. 이게 뼈대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연한을 낮춰주면서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용적률, 요거는 대폭 올려주고요. 근데 용적률을 얼마나 올려주냐 봤더니만요. 현재는 250%거든요. 근데 이거를 묻고 더블, 2배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겠다. 아, 이게 이번 대책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20층짜리 10개 동이 있었던 단지라면 이거를 재건축하게 됐을 경우 40층으로 10개 동까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야, 아파트 40층. 무섭지 않을까요? 아무튼요, 이렇게 한 이유 다들 아실 거예요. 분담금을 낮추고 재건축 수익을 더 챙겨가시라. 재건축 많이 하시라. 이거 아닙니까? 물론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봤듯이 앞집 옆집이랑 대화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뭐 그대로 노출되는 집같이 이렇게 주거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돈만 벌 수 있다면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20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면, 아우, 이거 자원 낭비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반백세 됐던 여의도라든지 음마아파트 이런 데 재건축 계속 탈락했었잖아요.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아파트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까운 일본. 일본은 지진 때문에라도 재건축을 좀 빨리 하지 않을까. 왜냐면 건물 수명이 짧을 수가 있잖아요. 지진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일본마저도 50년이 지나도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년. 이게 말이 안 되죠. 박 PD가 지적한 대로 자원 낭비다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대우건설마저도 콩코드의 오류를 떠올리면서 손절을 했잖아요. 이 분양이 무서워서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재건축.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무튼요. 정부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일삼분당. 제1기 신도시잖아요. 여기 주민들이 원하니 어쩔 수 없다. 여기에 거주하는 가구가 한 29만여 가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총선 때 표가 적어도 100만 표 가까이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정부에서 밀어붙인다. 여기서 표 얻기 위해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강행할 방침인 것 같아요. 에이, 근데 왜 난방비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입장은 못 들은 척합니까? 아, 그거는 자신들의 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나 보죠. 아무튼 뭐 그런 걸 다 떠나 여기서 다시 따져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정부 부동산 시장 연착륙시킬 수 있다 고집을 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대책들 과연 콩코드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규제 풀어주면 뭐합니까? 실제로 건설할 회사가 없으면 말짱 꽝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